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원론 책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바로 그 사건,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연 민준 학생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준비됐죠? 여러분, 혹시 2020년 기억나세요? 정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삶만 바꾼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그냥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4.4%.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에 남긴 뭐랄까 깊은 상처 같은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만큼이나 후퇴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엄청난 위기였다라고 말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세요. 그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였거든요. 근데 2020년은 무려 마이너스 4.4%입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숫자 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는 그런 아픈 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충격이 컸을까요? 이게 예전의 경제 위기랑은요, 결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오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죠. 바이러스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외부 충격이 경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이랑 수요를 동시에 그냥 멈춰버리게 만든 말 그대로 전례가 없는 그런 위기였던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서연 학생. 그렇죠. 공급이랑 수요가 동시에 멈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죠. 경제가 말이에요. 이 공급과 수요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 같은 건데 이 두 바퀴에 동시에 펑크가 나버렸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번 짚어보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공급 충격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드는 쪽, 그러니까 생산이 멈췄다는 거예요. 도시를 막 봉쇄하고 공장 문을 닫아버리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수요 충격은 뭐냐? 바로 우리가 돈을 안 쓰게 된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여행이나 외식은 생각도 못하고 또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지갑부터 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쪽과 쓰는 쪽이 동시에 딱 멈춰버린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이들의 슬로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Whatever it takes.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겠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와, 각국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 대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국민들한테는 직접 현금을 쏴주고 기업들한테는 망하지 말라고 생존 자금을 대준 거예요. 비유하자면 멈춰버린 경제의 혈관에 정부가 직접 인공혈액을 막 주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민준 학생. 맞아요. 정부가 이렇게 세금 걷어서 돈을 푸는 걸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 즉 통화정책의 플레이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2020년 부분을 한번 보세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준금리를 거의 바닥까지 0% 수준까지 확 끌어내리는 게 보이시죠? 금리가 싸져야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요. 기업도 우리 같은 개인들도 숨통이 트이게 해준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로금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부는 재정을 막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이 두 개의 거대한 정책이 힘을 합쳐서 완전히 멈춰설 뻔했던 세계 경제를 정말 가까스로 떠받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 같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으니까 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회복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막으려고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돈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떤 불청객을 깨우고 만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2021년부터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내 월급 빼고는 진짜 다 오르는구나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죠. 바로 고물가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인플레이션은 왜 터져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 팬데믹 동안 못 썼던 돈. 이제 백신도 맞았겠다. 밖으로 나가서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보복 소비가 터진 거죠. 근데 둘째,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공장은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부족한데 사려는 사람은 많고, 이걸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기름값,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버렸죠.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물가에 제대로 불을 붙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 목표였다면 이제는 미친 듯이 뛰는 물가를 잡는 것, 즉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아까 봤던 금리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2022년 이후 이 오른쪽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금리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거 보이시죠? 이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겁니다.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다시 고금리 시대가 시작된 역사적인 순간이죠. 결국 이 팬데믹은요, 세계 경제를 한번 크게 뒤흔들어 놓았고 그 후유증은 사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이 꽤 많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 것에 부작용은 없을까? 위기 막느라 썼던 돈 때문에 나라 빚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고 또 러시아 전쟁처럼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공급망도 불안해졌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경제가 너무나 불확실해졌다는 겁니다. 네, 팬데믹이라는 큰 병은 이제 끝났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 그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서연, 민준 학생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